주제로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최 교수님은 세대 갈등, 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신 분이고, 제가 저번에 우리 젊은 친구를 어떻게 이해해 볼까에 대해서 주제가 나와가지고 강사를 쭉 제가 솔직히 오늘 처음 뵀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유튜브도 조금 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역시 최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 생각해가지고 감히 제가 메일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바쁘시겠지만 부산 좀 놀러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단히 우리 최 교수님 우리 양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꿈의대학교 이화여대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비리그 이제 진짜 아이비리그 나오신 분이에요. 예일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석박사를 박수 한번 칩니까? 나도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 몇 분 못 만났는데 1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기는 뭐 영어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문화사회학회 학회장님을 계시고 이화여대 강의 우수상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편집위원장 이런 것도 있는데 연구재단 우수성과 50선 선정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 표창 대한민국 교수가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수만 명 중에 50선에 계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오전에 제가 우리 교수님 거 대답을 했는데 MBTI가 ESTJ? 나도 그 비슷할 건데 엄격한 관리자 고생 많습니다.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어쨌든 오늘 아주 진짜 흥미롭고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석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너무 과하게 소개를 받을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석별 교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날씨에 저는 정말 국민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정말 교정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 아까 말씀 왜 여기 계시냐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당신, 한국의 세대, 우리와 당신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 사회와 기업 내에 만연해 있는 세대 갈등의 벽을 넘어 통합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DEI, D&I, 인지다양성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요즘 경영학에서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이 뜻은 별로 어려운 의미는 아닌데 다양성과 표현이라는 뜻으로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인정을 하고 이들을 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서구에서는 이미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종 문제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있고 여러 가지로 젠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항상 사회에서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서구 사회에서는 기업 문화 내에도 이미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이 굉장히 깊게 뿌리 깊게 들어있는 반면에요.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 거기에다 약간의 군사주의 문화까지 있으면서 상명하고 모든 게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성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논의가 일어나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미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이 교육받은 여성들이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그 집안을 가꾸는 쪽으로 돼 있었지 이런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막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서 조직 내 이제 젠더 문제, 이제 여성 인력의 문제와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이런 포용이라든지 다양성을 인정하다는 논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평등한 기회 및 결과의 보장,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참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서 조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하자. 되게 좋은 말이고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세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20년 됐습니다. 많은 얼마 전까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최 선생님, 내가 꼰대 같아? 요즘에는 젊은 저희 학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너무 MG 같나요? 사실 요즘에 정말 굉장히 수없이 많은 세대 명칭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재수 없는 꼰대와 싸가지 없는 MG 이 두 세대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꼰대야? 내가 정말 MG야?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중간에 끼어서 괴롭기만 한 세대 같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론들을 원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세대의 좌표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대에 대한 이제 사회학적 연구는 이제 교수 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지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세대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리고 그 세대에 구분한 세대에 어떤 명칭을 붙일까를 무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과 아니 한국 학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대를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가족학이나 이런 데서는 친족 계보의 같은 학렬 이건 어떤 거냐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조부모 세대, 손자녀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동질적인 집단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애들들은 전부 다 태어나서 어떻게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 그 모든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또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에서는 지금 우리 모두 특정 역사 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학문은 사회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학과 교수이기 때문이죠. 사회학과에서는 이 코호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코호트라는 개념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다들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을 해가면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들을 공유하고 자기네들이 같은 세대라고 생각할 때 그때 세대라는 개념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비슷할 때 태어났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같이 한다.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회의 세대 구분 명칭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5개로 나뉩니다. 5개로 나뉘어서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렇게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합쳐서 요즘 MZ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쯤에 속해 계십니까? 산업화 세대 49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베이비붐 세대는 유신 세대, 민주화 세대, 386 세대라고도 불리는데 1950년에서 69년생, X세대는 문화세대라고 불리는데 70년에서 79년생, 밀레니얼 세대는 80에서 94년, Z세대는 95년에서 2004년생입니다. 자, 한번 손들라고 하는 건 무례하는 일일까요? 그래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산업화 세대 계신가요? 예, 베이비붐 세대? 많이 베이비붐 세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X세대? 예, 밀레니얼 세대? 예, Z세대도 있을까요? 예,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호트 개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삶의 궤적이 비슷할 때 태어나서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읒, 기읒, 니읒, Z세대는 알 것 같은데 저기 지읒, 기읒, 니은 뭡니까? 재보냅니다.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나 산업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배워야 하는 게 이런 줄임말입니다. 줄임말도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재본내 그러면 제목 곧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첫 단어를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막 끼워 맞추면 될 것 같거든요.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대충 띵겨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초성 단위, 최고난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저게 뭔지 모르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읒, 기읒, 니은 재본내, 제목과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목에 재본내 하면 제목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안에 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MZ세대가 별다줄 세대라고도 농담처럼 불리거든요. 별걸 다 줄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읒, 기읒, 니은을 보여드린 이유도 있고요. 그거 플러스 이 세대 명칭은 그 세대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 세대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잘 규정할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그 세대 명칭을 쫙 째려보시면 그 세대의 특징 플러스 사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과 내용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목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MZ세대라고 얘기할 때 MZ, 어떻게 MZ냐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 앞에는 X세대였어요. 그럼 우리 알파스벨스로 보면 왜 밀레니얼 세대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X, Y, Z잖아요. 근데 왜 이들한테 Y세대라고 잘 안 부르고 Y세대라고도 부르긴 해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무언가를 얘 막 혼자 안 해놨을까? 얘네들은 뭔가를 만들어낸 애들이야. 왜냐하면 이 2000년대에 들어가서 얘네들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너무 사회에서 이들한테 많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붙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좋은 얘기만 다 붙여줬었어요. 뭐 IP, 뭐 interesting passion,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지금 이들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88만 원 세대, M4 세대라고 부르고 있죠.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이 제목, 진짜 세대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베이비붐 세대를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뜻이 뭐예요? 너네 애들이 많이 태어난 세대야. 약간 슬픈 명칭인데요. 이들이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58세대라고 부릅니다. old people with active life라는 뜻인데요. 뭐 그런 걸 떠나서 58세대라는 여러분 386, 586 뭐 이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58년 뒤띠인가? 뭐 다 중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58은 사실 반짝반짝 빛나는 고속 58을 이야기합니다. 이 58이라는 이유는 사실 이 세대 명칭을 많이 붙이는데 학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붙여주는 게 어디냐면 보험회사하고 은행권에서 많이 붙여줍니다. 그 얘기는 이들이 그냥 너네들 애들 많이 태어났었던 세대야. 그래서 반짝반짝 고속 세대로 바뀌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실버 세대, 이들을 이제 뉴 시니어라고 얘기하고 곧 노년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노년 세대는 실버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실버 세대, 말이 좋아서 은색이지 모노토너스하고 하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그게 바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현재 산업화 세대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환갑잔치 있었잖아요. 환갑잔치는 환갑까지 살았던 걸 굉장히 축복하는 건데 요즘 환갑잔치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전에 학생들도 뭐 여러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자리양보, 지하철 자리양보 말이야. 60대 분들은 저희보다 더 건강하게 보이세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청년이십니다, 60대. 근데 바뀐 이 입장에서 윗세대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 거를 생각을 못해서 준비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뉴시니어라고 얘기하는 이 58세대는 윗세대를 보면서 자기가 오래 살게 될 거고 그 시기에 무엇 할까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윗세대보다는 많은 부분 학력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자산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것을 꿈꾸는 반짝반짝하는 보석세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 예, 그들에 대한 생각이 변한 거, 그들에 대한 세대 명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세대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세대 명칭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세대가 현재 한국 사회의 중추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리고 또 MZ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중추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다음부터 세대 명칭이 나오면 한 번쯤 관심 갖고 째려봐 보세요. 자,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함께 살아가기, 이런 세대의 특징 자체들이 장벽이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스펙트럼이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5개의 세대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분이 세대 얘기했을 때 난 넘어갔다, 난 알파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이는 X세대지만 아니 뭐 베이비 세대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Z세대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요. 그러나 저랑 비슷한 X세대 중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색깔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산업화의 색깔을 가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수하거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조직에는 윗세대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선발을 하는 사람들이 윗세대이기 때문에 윗세대의 색깔이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각 개개인의 특징을 생각하다 보면 나보라 MG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특성 하나도 없어. 나는 산업화하고 더 비슷해. 이러실 수 있고 난 X세대 아니야. 나는 Z세대랑 더 가까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상 한 발짝 떨어져서 딱 조망을 하게 되면 각 세대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년에 70년에 딱 태어났으니까 X세대야. 베이비붐 세대의 색깔은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그 스펙트럼처럼 개인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각각의 세대의 특징들, 세대의 색깔들이 명확하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저기랑 관계없는 세대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Z세대, 내 안에 있는 베이비 세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두 세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현재 세대 갈등의 주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이비붐 세대하고 이 MZ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한국 사회가 특별하게 세대 갈등이 더 큰가요? 딴 나라는 없나요? 근데 모르시겠지만 저희 구석기 시대 동물벽화가 어떤 게 써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것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 있는 그런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어떤 나라보다도 매우 빠른 경제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 세대 갈등이 중요하고 힘들고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주축이 되는 이 두 세대의 특징이 정확하게 상반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딱 공격으로 느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MZ세대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 제너레이션. 미 제너레이션도 아니에요. 미 제너레이션.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런 세대라면요. 베이비붐 세대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MZ세대의 경우에는.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보수적 권위주의를 내재한 그런 세대입니다. 기브앤테이크라기보다 내가 윗분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면서 상명하복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개발에 매진하는 패신저 글로벌리스트에 비해서 베이비붐 세대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공 지향 세대입니다. 그리고 MZ세대는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 성실과 근면, 근검절약의 신화를 내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의 탄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은 완벽하게 오프라인 인간, 게다가 아날로그형의 인간인 거죠. 굉장히 상반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서로의 특징이 그냥 상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느껴질 부분이 너무나 많은 세대들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수칙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포용하고 세대 다양성을 인정하고 말은 좋은데요.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나면 밥 먹기가 싫습니다. 내가 왜 쟤랑 밥을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유가 그냥 공격 특징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공격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해서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면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사장님이면 인정해드리고 목사님이면 인정해드리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도 강의도 잘하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도 좀 많이 하면 내가 권위를 인정해 줄게입니다. 그러면 내가 존경도 해줄게. 존경을 왜 니네가 나보러 하라고 그래? 존경은 우리가 니네가 잘하면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윗세대는 그 권위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랫세대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권위를 인정을 안 하면 그들의 특징이라는 생각 대신에 무슨 생각부터 들냐면 이게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권위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눈에 시선이라든지 이들이 뭘 물어보는 요 작은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 권위라는 것들은 이 일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얘네가 밥 먹을 때 나한테 뭐 먹겠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상 이 권위가 눌리는 거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딱 공격으로 느껴져서 말하기가 싫습니다. 얘들은 안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첫 번째 수칙입니다. 공격이라고 느끼고 기분 나쁜 순간에 얘네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윗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조정해볼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칙 공격이 아닌 특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칙입니다. 그들의 스키마를 이해하고 적용해 보세요. 스키마라는 이제 인지 구조라는 건데요. 자, 저희들이 서양 음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서양 음식. 예? 스테이크. 여기 우리가 그 스테이크가 나오네요. 다 전부 파스타, 요즘에 파스타하고 피자로 난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양 음식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딱 떠오르면서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본이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미국 자체에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을 그 즈음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나이가 먹잖아요. 너무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일본의 경제 성장이 되면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건강식이네 이런 식으로 싹 바뀌면서 일본 음식점이 재팬즈 레스토랑이 다 생겨났을 그 시기예요. 그럼
저도 한국에서 갔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이게 동양 음식 먹고 싶어서 이제 가서 하면 딱 앉자마자 처음 물어보는 말이 미소숲 or seaweed 샐러드 이렇게 물어봐요. 아 물론 다 알아들었습니다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국을 먹을래? 아니면 해초 샐러드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다 알아들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시를 먹던 밥, 국,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왜 처음에 나한테 습을 먹겠냐, 샐러드를 먹겠냐, 영어도 잘못했는데 나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음식이라고 할 때는 아주 유명해서 파스타, 뭐 스파게티, 파스타, 뭐 피자,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물, 컨텐츠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음식 자체가 일본이 영향력이 커지면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 하다가도 건강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미국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 인지 구조의 기반, 음식에 대한 스키마는 뭐예요? 먹는 순서인 겁니다. 먹는 순서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는 샐러드나 습을 먹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내려가는 게 이들에게 가장 서양 음식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이라는 것들을 골라내고 뭐 이럴 때 별걸 다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이 어디 뭐 성수동에 많이 갔다 별 얘기가 MZ세대의 특징, 그건 특징이 아니라 걔네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 안에 진짜 있는 그들의 스키마,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잡아내시고 그 특징을 순간순간마다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대화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하는 특징들을 스키마로 보시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계속해서 제가 코트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코트가 뭐라고 다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경험을 해서 사건을 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그 학생들한테도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보여주면서 정치적 측면을 얘기할 때 너네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애들이 선생님 저희가 촛불혁명도 있었고 저희가 어떻게 안정된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여주면 갑자기 혁명, 군사 정변, 파병, 유신, 필살 만큼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확실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격변의 시기를 살아냈던 분들이십니다.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고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됐고 강남 개발, 수출 100억 달러 등 정말 쉼 없이 뛰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손에 자꾸 눌려서 먼저 넘어가니까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개통, 전태일 분신 사망 등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의 기한길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도 개통이 됐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문화적인 측면 어떻습니까? 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내 최초 PB 생산 정도고요. 그런데 MZ세대 이따 보시면 여기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다 못 씁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실 한국 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 한국 기업 조직의 기반을 이루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한국 기업에서는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특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업들에서 MZ 세대가 들어오고 나서 특히 Z 세대가 막 커 올라가면서 많은 어느 정도 세대의 문제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로 바뀌게 된 이유 자체가 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자체가 한국 사회의 깊이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조직의 기업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이야기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조기실 테니까 좀 만화 주제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만화 주제곡. 네, 웃으십니다. 갑자기 심각하게 한국 경제개발 이러다가 만화 주제곡. 저는 이제 문화사회학, 예술사회학도 제 연구 분야인데 여기에서는 만화라든지 동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봅니다.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린애들 만화, 어린이가 그릴까요? 어린이 동화, 어린이가 그릴까요? 아니죠. 어른들이 그립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특히 이 만화 주제곡과 만화, 동화에는
기성세대가 어린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엑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이 특별하게 이 만화 주제곡이라든지 만화의 텍스트는 정말 재미있는 텍스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한 일본의 만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그때 또 저작권 개념도 없었으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번역을 해서 보여줬는데요. 이 번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바꿔버립니다. 왜 바꿀까요? 적어도 한국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바꾼 건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어린 세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가치관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잠깐 그러면 제가 잠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까 스피처에 한국 노래도 들으셨잖아요. 어떤 시가 똑같죠? 똑같은데 넘어가세요. 사실 첫 번째 노래하고 두 번째 노래 똑같은 거 느끼셨을 텐데 다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 노래, 한국 그 주제가는 어린아이가 불렀고요. 일본 노래는 이제 가수가 성인 가수가 부르는 것 정도. 그리고 일본 노래가 조금 템포가 빠릅니다. 근데 가사 한번 보실까요? 일본 캔디입니다. 주근깨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 낯짝 보이지만 마음에 들고 말괄량의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달리기 뛰기가 너무 좋아. 그냥 깨발랄한 캔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그 캔디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고 노래하자. 이게 현행탄을 넘어오면서 갑자기 해발랄했던 캔디가 인고의 여인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했던, 특히 여성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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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견디다 보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캔디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환 굉장히 많이 번졌지만 그때 나왔을 때는 테리우스라는 얘기, 테리우스 안정환, 뭐 안소니 같은 어쩌고저쩌고 얘기. 사실 만화 주인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탤런트나 영화 배우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그 캔디인데요. 일본에서 가지고 왔고 또 주제가는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잡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노래도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래는 어린이가 불렀고 일본 노래는 이제 성인 가수가 부른 것 정도 다릅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일본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여자예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아이라고 만만히 보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고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여자일 수 없습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답게 원래는 가슴이 두 개 불룩한 것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성희롱적인 발언이니까 바꿀 수 있죠.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도 못할 일 척척해내네. 지금 이거 공중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큰일 나겠죠.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예요. 큰일 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이게 아이들의 정말 주제가 만화 주제가에서 다양할 정도로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시기에 컸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얘기하는 건 남자도 못할 일 척척해내네. 사무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본에서 화장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에게 벌써 푹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푹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비장의 무기, 눈물을 떠올리면 남자 같은 건 한 방에 넘겨. 눈물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인데 갑자기 한국으로 오면 수수한 옷차림에 모양은 안 내도 나만 보면 모두들 좋아한대요. 그 큰 눈에 눈물이 맺히면 무뚝뚝한 남자라도 따라온대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얌전한 어떤 꽃분이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히트는 뭐냐면요. 일본에서는 이게 마녀 아이 매부였습니다. 아이가 마녀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술천사 꽃분이로 바뀌게 됩니다. 착해라 착해라 어른 말씀 잘 들어라라는 한국 사회 기성세대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본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 마음에 기민한 거라 나가서 입신양명하여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술천사 꽃분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가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모든 가사가 우리나라에 오면 마음 착한 차돌이, 착한 이 인정받은 로봇, 인정 많은 로봇가 어떻게 인정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착하고 인정 많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른 말씀 잘 듣고 착하게 크라고 해서 컸는데 MZ세대는 굉장히 다른 그런 MZ세대들,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것만 보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어떤 세대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눈물 흘리지 않아. 로봇이니까 기계니까 지구를 위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거 조금 지나서 이제 개구리 왕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개구리 왕눈이.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개구리 소년 개구리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네가 울면 무지개 동산에 비가 온단다. 내가 슬플 때 무지개 동산에 비 오니까 울지 말래요. 무지개 동산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 네가 슬픈 건 네가 참고 넘기면 무지개 동산에는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너 개인을 죽이고 참고 집단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하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보시게 되면 제로 테스트는 우주 삼총사 브레스트 콰이어는 모두 벌벌벌 떠네. 그 다음에 00나인은 009 영영으로 바뀌게 되고 50 밧돈 황금 박쥐로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뀐 건가요? 예, 이게 이 당시에 외국어 쓴 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를 사랑해야 돼서 일본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미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모두 국어로 바꾼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희 학교에 한번 와보셨나요? 저희 이대도 너무 동일이 아름다운데 이화여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특히 이시시라는 건물이 있어서 오게 되면 이렇게 쭉 지하로 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건축국 국가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제 지하 건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삼성몰이라는 데가 있어서 어린애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만 엄마들이 다니면서 찰스 엄마, 앤드류 엄마 난리 났어요. 정말 마우스만 오픈하면 잉글리시가 점프아웃하는 세대입니다. 어릴 적에 이 아래 발음 좋게 하려고 혀 밑을 잘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지구화, 세계화에 그 한해서 우리는 진짜 영어의 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윗세대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말 아껴 써라는 어쩌면 한국말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부분 한자어를 썼죠. 요즘 MZ세대의 문해력이라고 얘기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심심한 사과, 심심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들이 뭐라고 썼냐, 심심한 이제 조이를 이런 얘기했더니 심심하긴 뭐가 심심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10분 이해 그랬더니 10분을 보고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윗세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의 한자어에 대한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지금 많은 부분 윗세대는 이제 또 아랫세대는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냥 한국말로 쓰면 에이플 안 나오잖아요. 손으로 이제 한자를 쫙 써야 특히 저는 문과였으니까 그래야지 에이플이 이제 아름답게 나오고 그때는 나는 에이플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줬어 이런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랬을 때였는데 그렇게 써야 됐었던 시기였죠. 근데 그때 책 보면 저희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나 선생님 이건 중국어 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는 세 개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윗세대, 유교권, 한자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권, 그 다음에 그 밑에 급격한 정말 세계화 국제화의 상황에서 서구적인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서구권. 그리고 문제는 그 밑에 기계권이 있습니다. 온라인 인간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까 다 못 맞히셨잖아요. 지읒, 기읒, 미읒, 별걸 다 줄인다든지. 예, 그들은 인터넷에서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윗세대들은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거 퀴즈를 한다니까요. 그 무슨 노래요? 이게 뭐야?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파파고가 나오고 뭐 챗GPT가 나와서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세 개의 문화권이 있으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는 서로도 소통이 안 되고 번역이 필요한 그런 갈등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MZ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뭐 정말 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문화권의 윗세대보다 동시대의 타문화권하고 더 비슷한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석기 시대도 요즘 젊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세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문화권의 뭐 그 자기 동시 사람보다는 우리 문화권, 한국의 어른들하고 더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타문화권, 서구의 MZ세대나 이 전 세계의 MZ세대들이 훨씬 더 비슷한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윗세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그냥 젊은 세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타문화권, 서구권에 있었던 것까지 덧붙여서 굉장히 다른 느낌, 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보면 지옥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현세의 작가의 공포의 외구단인데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도 하는데 여러분들 스포츠 과학이 뭔가요? 스포츠 과학의 가장 포인트는 스포츠 선수의 육체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제 굉장히 좋게 뭔가를 다 올리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스포츠맨에게 가장 생명은 몸이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막 때리고 굴리고 그래서 하게 되면 다 이긴다. 이 시기만 해도 이 지옥 훈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뭘까요?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신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에 위에 있었던 이 시기의 신화, 열심히 성실히 근면하게 노력하며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장착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젊은 애들은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지? 쟤네는 왜 노력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해봤자 안 되고 자꾸 노력만 하라고 하는 그 상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 서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So don't be alarmed. Oh God. Okay, I'll try to whisper because I know it's in the way. 죄송합니다. 근데 화 안 내시네요. 예, 조금 소리 그냥 할게요. 예, 화 안 내시네요. 젊은 친구들은 제 얘기보다 사실 우리가 나온 세계적인 아티스트 빅뱅스의 뮤직비디오 분위기가 더 낫기 때문에 굉장히 끄는 순간 탄식이 나오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젊은 세대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나온 세계적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환호하는 외국인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윗세대, 홍콩 배우들을 좋아하고 외국의 팝송만 좋아했던 윗세대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생경한 그리고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한 미장센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윗세대들은 우리가 애들을 얼마나 정말
전 세계 MZ세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섹터인 MZ세대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뿌듯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럭 만지지 다루던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장황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 영화 정도는 볼 수 있고 타이핑도 분당 300칸을 우습고 평균 신장도 크지.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맞아. 너도 피아노 치지 않아?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저 중에 단 하나만 잘해도 아내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다 놀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2007년 김영하 작가의 소설 퀴즈쇼 중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세계의 MZ세대를 이끌고 가는 트렌드 섹터인 MZ세대는 또 한국의 MZ세대는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M세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M세대는 X세대 이후에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 Y세대로 부른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에코세대라고도 불려요. 아, 에코세대라고 불리면 처음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친환경 세대인가? 얘네들 에코팝 좋아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코는 메아리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는 사람이 많죠. 그럼 이들이 애를 낳으면 애들도 많겠죠. 그래서 베이비붐이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왔다라는 뜻의 에코 세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베이비붐 세대하고 지금 그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로 맺혀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연구를 할 때 그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쪽수입니다. 죄송한데요. 왜 쪽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 수가 많은 인구 포션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정책과 소비 품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 세대가 아무리 특징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MZ세대를 같이 묻는 건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M세대하고 Z세대는 매우 다르고 오히려 잘파, 나중에 알파, 젠지하고 그 뒤로 오는 알파가 묶일 거다.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는 굉장히 색깔이 다른 세대라고 제가 보는 상부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MZ세대가 또 비슷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특히 기성세대에 반대되는 어떤 특성으로 MZ를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특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MZ를 묻는 이유는요. 보시게 되면 M세대가 그래서 약 2023년에 전국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Z세대는 12%입니다. 둘이 합치게 되면 33%예요. 굉장히 큰 포션이 됩니다. 그래서 MZ세대로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MZ로 묶어야 유권자로도 그렇고 소비자로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집단으로 묶이게 돼요. 근데 묻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벌써 25년이나 되거든요. 얘네 둘 다 합치게 되네요. 그 나이대로. 요즘에 정말 쌍둥이가 태어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판에 25년을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일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세대 연구에서 30년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이 옛날에 이제 그 사회 발전이라든지 변동이 적었을 때는 충분히 30년으로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10년 단위로 끊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세대를 묶는 것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쪽 Z세대의 숫자가 적고 이 Z세대부터 출생률이 급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M세대를 청년 세대들이 M세대하고 묶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색깔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쪽수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를 하나로 묶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윗세대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세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이비붐 세대는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 36살, 33이면 집까지 다 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다 하고 결혼하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리고 집까지 사면 남자는 36, 여자는 33. 자, 그들 그렇게 밀려갔습니다. 재벌이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어쨌든 전부 결혼을 했고 애를 갖고 비슷한 라이프 생애 주기를 갔다면 M4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포기를 했던 자기가 거부를 했던 이들은 결혼도 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험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세대 내부적인 어떤 파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굉장히 크게 봤을 때 기성세대를 보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들의 스키마를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죠. 자,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쟤네들 열심히 안 해? 성실과 근면의 신화를 장착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윗세대는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와 MZ 세대의 대학 진학률 일단 보시겠습니다. 대학 진학률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 때는 대학 진학을 거의 27%밖에 안 했는데 지금 MZ 세대 때는 대학 진학을 75%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한 사람과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 비슷할 정도고요. 즉 3배 정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의 거의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 어렸을 때 225불밖에 안 했습니다. 그걸 반해서 MZ세대 11,735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MZ세대가 한국 사회에 많은 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걸 맞는데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커서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이 국민 총소득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반면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1.5배도 안 돼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을 때 이거는 굉장히 상황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 때는 저희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계층 상승 이동의 계층적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혼자 열심히 잘 가네요. 원래는 계층 사다리인데요. 이 계층 사다리에서 직업을 가진 상층이 한 명 내려와야 위쪽으로 한 명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 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쪽에 좋은 직업이 막 생깁니다. 직업이 생겨서 위쪽으로 한 명이 떨어지지 않아도 위쪽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윗세대는 왜 얘네들은 안 하죠? 제 양쪽 분들이나 양쪽 세대에게 말씀드리는 건 두 세대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세대가 바보의 성실과 근면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윗세대는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산 세대고요. 그러면 열심히 살면 이렇게 기회적으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대학 학벌만 있으면 더 좋은 기회를 정말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세대는 자기 자녀 세대들을 자녀 수까지 줄이면서 엄청나게 대학 교육을 시키고 많은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 거의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까 본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심지어 좋은 직업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엄마 아빠들, 부모 세대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대학 졸업자들은 많은 거죠. 그럼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옆에 보면 나보다 잘하는 애 너무 많아. 기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윗세대 하나만 잘했는데 우리는 걸 다 잘해봤자 모든 애들이 더 잘하는 거라서 자기네들이 올라갈 수 없고 게다가 경제 구조가 달라서 이들은 어떻게 바보가 아니어서 열심히 해봤자 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윗세대들은 또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체득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자, 이런 MZ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온라인 환경의 성장과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삶의 계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호주제 헌법 불합치 선고가 있어서 이들은 젠더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특히 중요한 건 학생 인권 조례 공포입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 공포는 M세대하고 Z세대를 나누기도 해요. 이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모범생이어도 옆에서 누가 잘못해서 맞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보고 큰 세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무감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선생님이든 누구든 때리고 이들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침범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면 신고하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이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냥 신고해라라는 걸 배운 세대라서 윗세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컨설팅을 이제 그 CEO 분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 굉장히 큰 이제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X세대 팀장이 애들 MZ세대 오타 너무 많이 내잖아요. 오타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X세대하고 M세대 그 윗세대가 아주 죽어납니다. 위하고 아래 그 안에 끼어서. 그래서 이제 잘해보자고 한 거겠죠. 그래서 오타 하나 날 때까지 하나 나올 때마다 10,000원 받아서 그거 가지고 회식하자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 팀원이 정확하게 이 팀장이 승진할 때쯤에서 그 회사 내 인권센터 할 때 찔러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고소를 해서 승진이 안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EO 분이 옆에 배석을 하고 계셨는데 그 CEO 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단을 맞춰도 정말 지네가 잘못한 건데 그걸 잘해보고 있다고 재밌겠다고 한 애를 어떻게 고소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신고까지 했느냐 정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특징 아까 수치 첫 번째입니다. 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니네 권리를 침범했다고 생각하면 이들이 찔러야지 난 찔리는 게 즐거워 안 해 막 자꾸 고민해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런데 말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거니까 잘한 거겠지? 옳다고 한 대로 했으니까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소까지는 안 돼요. 어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신고에 대한 개념이 아랫세대하고 윗세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윗세대는 끝까지 간 거지 보지 말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이 이러한 지금 보게 되면 학생 인권 조례 공포 이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나뉩니다. M세대만 해도 맞고 크고 봉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쪽 세대가 갈리더라고요. 예, 보시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문화적인 측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M세대 크게 궁금해하셨던 MZ세대의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자유로움이나 평등 같은 가치를 주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들이 그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 MBTI 열풍 아세요? MBTI 다 아시나요? 아까 뭐 교수님도 저보러 MBTI 뭐 말씀하셔서 이제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이제 친해지도 제가 좀 대규모 수업을 많이 하니까 자기 소개서를 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선생님 MBTI라는 것을 아시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한 2년 전에는 선생님 저는요 ISTJ인데요 얘기 다 했어. 그리고 선생님은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얘기 네 글자는 뭐 다 되는 건 줄 알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MBTI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주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 별점도 보고요. 심지어 자기 중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도 다 띄워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은 옛날에 어떠셨어요? 이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애들 때 많이 봤으니까 제가 딱 보면 이제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 분석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러는데 이 분석할 때 야단을 치지 마시고 이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시는 방법이고 분석하시는 방법인데 똑같은 얘기라도 프레젠테이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프레젠테이션이 그러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이가 아니고 아인가 보구나. 외향적인 게 아니라 인트로한 부분이구나. 내향적인 부분이구나. 너는 뭐를 원하니? 그러면 너가 원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러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야 이게 뭐냐 익숙했죠. 윗분들 너라고 야단치는 거 윗세대는 굉장히 익숙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온라인 세대라서 사실상 굉장히 눈치가 없습니다. 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에서 눈치가 없어서 윗세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참는 거죠. 요즘 애들이 다르다. 쟤네가 저러는 걸 참아야지. 참은 거예요. 근데 윗세대 그 청년 세대 집에 와서 윗사람들 나만 미워해. 진짜 이상해. 왜 그럴까요? 윗세대들은 딱 기분 나쁜 거를 딱 맞추겠죠. 그러니까 눈치를 맞추고 나니까 더 기분 나쁜 게 덜 하겠죠. 그리고 가는데 이제 맞추지 않은 상황에서 참았는데 아랫세대 입장에서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런 식의 야단 맞고 이런 걸 옆에서도 못 보고 경험도 못 봤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거에 비해서 이런 감정적인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윗세대가 생색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막 폭력과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 보고 윗사람들 다 그렇지 뭐라고 하던지 뭐 이러고서 가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단을 친다기보다 분석을 그 상황에서 못한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그쪽도 이쪽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단을 맞는 거죠. 윗세대는 익숙했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들이 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시하시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뭐 준비를 해.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어린애들 보러 너를 알아라. 네가 너를 잘 알고 선택을 해서 너네들이 그걸 해가지고 뭐 책임을 져라. 뭐 친자유주의 광풍하에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니네가 너네를 잘 알아서 선택을 잘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라는 거 어릴 때부터 완전히 주입식으로 받아온 세대인데요. 슬프게도 이들은 자기를 알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해보시는 조지 허버트 미드는 나에 대한 이제 정체성을 자아에 대해서 알려면 자아라는 것은 I와 미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I는 나죠.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고 나 자체입니다. 근데 그 미인데 나라는 자아는 미까지 있어야 되는데 미라는 것들은 남이 나를 보는 시간인데요. 이 남들이 나를 보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서 나의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윗세대들은 어쨌든 어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역할을 밀려서 갑니다. 결혼도 막 시키고 뭐 어쨌든 어릴 때는 막 장녀야 뭐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선택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그리고 사회적인 에이지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서 이들은 자기가 굉장히 궁금하고 너를 알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기회는 사실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먼저 산 사람으로서 분석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탈권위주의적인 지향입니다. 가장 제가 연구를 해본 건데요. 가장 한국 사회에서 권위가 많이 떨어진 사람이 그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가장에 대한 권위를 이제 제가 이것도 한 벌써 10년 지난 건데요. 가장의 권위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에 2%가 나왔습니다. 2%.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면 어떤 정도는 됐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상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권위에 있어서 가장의 권위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엘리스의 특징 두 번째,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파입니다. 이 부분이 너가 나한테 주는 만큼 나는 줄 거야. 이게 모든 부분에서 너무 당연하게 가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정말 저희 맞아요. 근데 저희가 받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받기만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기브앤테이크를 이제 많다고 하는 건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모든 부분에 기브앤테이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당연하게 이렇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것이고 생각을 하는 데서 도리라는 게 없는 세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없는 세대라서 희생과 봉사라는 등등 이런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 같은 것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대 문제가 가장 먼저 발현된 때가 종교단체였습니다. 이 희생과 이런 것들이 봉사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어떤 종교단체가 제일 먼저 이 세대 문제가 들어갔죠. 이들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특성 같은 거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나쁜 애들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게 만든 건 어른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수십 때 자기네들 그 봉사를 점수로 해가지고 대학도 뽑고 점수와 다 해서 그런 생각을 심어줬으니까 그런 건데 마치 그게 너네가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대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 자녀로 연결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특징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만든 것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발을 매진하는 태생적 글로벌리스트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우리는 윗세대들은 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일까요? 이들의 성장 모형입니다. 로켓형이 아닌 방사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는 입신양명해라. 로켓형의 어떤 그런 성공을 꿈꿨습니다. 어떤 회사 들어가면 열심히 들어가서 야 적어도 CEO 한 판은 해야지, 원장을 한번 해야지, 총장을 한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못 된다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를 늘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조직에 들어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조직에서 위쪽에서 보게 되면 조직이 들어왔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언제든지 다른 데로 딱 갈 것을 꿈꾸면서 계속 다른 경험을 늘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방사능을 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엄한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정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이 부분 조금 이따 5번째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온라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들은 아 그래 걔네들 디지털 잘하지, 핸드폰 온라인 잘하지, 걔네들 컴퓨터 잘하지 이 정도인데요. 이 디지털 인간, 온라인 인간, 인공지능 뭐 다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발전했고 그 세대라는 건 윗세대하고 완벽하게 다른 세대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윗세대 아무리 열심히 AI 배우고 챗GPT 배우고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오프라인에 살고 있고 온라인으로 갑니다. 근데 온라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모두가 자기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 구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들이 온라인에서 모든 자기 개발하는 건 윗세대 입장에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그 안에서 뭔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게임을 하는 건지 쟤네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게임도요. 근데 게임 가지고 그 자녀의 성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게임 다 똑같지가 않아요. 게임에 미치는 건 젊을 때 어린이들이 뭐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집요하게 나는 여기서 1등을 할 거야 이런 애가 있고 그냥 공부해서 피신하고 싶은 애들이 있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애들이 있고 이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쟤는 왜 저러고 있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은 이들 자기 개발이 열심히 하는데 윗세대랑 너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보이는 거고 아랫세대는 노력을 하는데 윗세대는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는 울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경험을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소비와 취향의 세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윤리적 소비라는 말씀 아십니까? 윤리적 소비. 아주 근데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소비를 안 하는 게 윤리입니다.
근검 절약해서 안 쓰면 가장 좋은 윤리인데 무슨 소비에까지 윤리적인 소비가 없어요. 소비 자체가 악이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근데 이들은 심지어 도덕적인 소비라는 이야기까지 소비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여줄 때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볼 때 그들이 보여주는 취향, 그러니까 뭐를 사고 뭐를 입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 자기네들의 정체성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익숙한 세대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소비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고 자신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저희 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없을 때 일 많이 할 때 뭐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바쁘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장 같은 거 보는데 뭐 옷 같은 거는 입어보고 이래야 되고 그럼 못 사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저희는 일을 할 때는 소비를 못 했죠. 근데 저희 학생들도 보면 너무 많이 쓸 때 그렇게 뭐를 삽니다. 뭐 요만한 100원짜리, 300원짜리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쌓이는데 그냥 보고를 누르면 그냥 오잖아요. 이게 바뀌면서 뭔가 그냥 돈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은근히 스치고 지나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소비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가와 문화생활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어서요. 많은 부분 주어진 연차나 휴가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시기에 나를 늘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못하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고 그렇지만 욕심이 있는 경우에 아까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하다는 건요. 이들이 꼭 기브앤테이크를 돈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뭘 갖고 있는 받으면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많은 부분 이 여가라든지 이런 소비를 하는 시간을 뺏는 것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뺐을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기부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 자, 디지털 네이티브 온라인 인간의 탄생입니다. 가드너하고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앱 제너레이션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디지털화가 심화된 세상의 도래는 수많은 새로운 습관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인간이 나타났다. 이게 걔네들 디지털 논리의 능화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줌으로 이제 강연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들을 한번 모시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줌으로 하면. 그래서 줌으로 하면 이쪽에 이제 보통 청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거기 이제 오가나이즈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감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이 자기를 안 보신다고 자기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냐면 이쪽에 계시니까 저도 아날로그 세대니까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 옆이 보였겠죠. 그랬더니 뭐예요? 윗세대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눈 맞춤을 하고 싶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에 정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수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왜 교수님 저를 안 보십니까? 하는 애가 없었어요. 없고 이들에게 또 재밌는 건 자기네들 소개를 시키잖아요. 절대 이쪽 안 보고 정확하게 카메라를 얘기해요. 이들은 눈 맞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메라와 눈 맞추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카메라로라도 눈 안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신 거죠. 아이고 좋게 선생님하고 눈 맞추고 싶어요 이러지만 사실 기분이 나쁘신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건데 밥 사주고 있어요. 밥 사주고 있고 밑에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딴 데 보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 윗세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또 딱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너 왜 나 안 보니? 너무 웃기잖아요. 너 왜 나를 안 보니? 너 왜 나랑 눈 맞춤 안 하니?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교감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나왔던 얘기지 사실상 참 구차해요. 왜 너 내 눈을 안 봐주니?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은 나쁘죠. 계속 생각하십니다. 다시는 안 먹는다 니네라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CEO 분들은 별로 심각하게 세대가좀 안 느끼세요. 왜냐면 젊은 세대랑 한두 번 밥 먹고 안 드십니다.
지금 소화가 안 되신대요. 한번 같이 가서 불고기 무슨 하는데 불고기를 먹으려면 세 명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자기한테 불고기를 먹겠냐고 묻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건데요. 밥 먹는데 서러우셨던 거죠. 그 사람들 같이 안 먹는 거죠. 그리고 X세대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윗세대는 밑세대랑 안 해버리죠. 죽어나는 건 중간 세대입니다. 이 밑에 애들은 안 보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만 먹으면서 뭐 옛날 얘기를 계속하고 밑에 애들은 딴 얘기하고 나는 누구, 나는 여기 어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있어서 아래 위 얘기 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 위 세대가 왜 기분 나쁜지도 알겠고 근데 또 마음속으로는 그래 너네 좋겠다 아래 세대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중간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가 흔들리고 무언가를 공격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에서 있습니다. 사실 세대 갈등이 어디 있니?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는 노동 현장, 무언가 이런 갈등의 현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근데 같이 밥 먹고 오면 다시는 안 봐야지.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쟤네랑 같이 밥을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정말 작은 것들에서 너무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꼰대와 거기 나올 때 이렇게 인형 탈락을 누군지 아십니까? 펭수. 펭수 보면 펭수 아세요? 펭수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시나요? 펭수다. 그 생각 아까 젊은 애들은 펭수 우리의 펭수 적극 대학원 애들도 그렇게 펭수 좋아해서 펭수 사실 다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이 인형 탈이 좋은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진정한 걸 우리는 원하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 윗세대는 도대체 좋아하는 진정성이 뭐니? 근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온라인 인간입니다. 걔는 펭수예요. 펭수는 저기 스위스에서 헤엄쳐서 여기에 와서 펭수 나라에 가는 펭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부캐라는 개념입니다. 부캐가 게임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부캐 우리는 이제 막 옛날에 이제 뭐 다가서 막 유재석이 노래를 하면서 유산슬이래. 어머 유재석이 노래를 잘했구나. 유산슬 척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손오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훅 해서 내가 다 따로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재밌는 게 저희가 한계가 나랑 똑같은 애들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했지 나랑 다른 애들을 다 많이 만들어서 저기 부캐로 어디 그 세계관으로 그 세계를 보낸다는 생각은 안 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진짜 그 나라에서는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인 거예요. 유산슬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노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데 이게 일상으로 되면 어떻게 또 나타날 수가 있냐면요. 코로나 시대에 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기분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남녀공학 선생님이셨는데 왜 그랬더니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열제잖아요. 저희 학교 들어올 때 열제 쓰면 열제 때 오면 저희가 어머 교수님 오셨어요. 뭐 그 인사도 했대요. 그럼 뭐 보통하면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하는데 안 보더래요. 그냥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시잖아요.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인사도 했는데 이거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부캐 걔는 지금 학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거기에서 제를 사람이고 이렇게 완전히 쉽트를 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한 일인데 윗세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교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이렇게 인사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이 정말 대대로 뭐 해주고 사랑해줘봤자 나중에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일을 하는 거죠. 편하죠 사실. 그때 다 나와서 교수님 수천일 텐데 교수님 하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캐릭터로 부캐로 이 세계관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자기네들은 해결이라고 하지만 윗세대에 오프라인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이것들이 별일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작은 순간순간의 기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에게 공격으로 느껴지고 권위를 거부당하고 부인당한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본다면 특징으로 윗세대와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수칙입니다. 갈등 관리를 위해서 세대 간 통역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세대가 다르다는 것,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면 가장 좋은 통역사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역사가 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베이비붐 세대하고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시고 갈등을 조정하는 세대 간 통역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베이비붐 세대 오래 갈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오래 갈 겁니다.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점점 일을 오래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대가 이제 뭐 빨리 은퇴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젊은 애들은 너무 싫겠다 은퇴 못하고 오래 일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는 놀면 뭐래 일이라도 해야지. 둘이 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는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일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과 자기네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피크타임이 지나도 생산의 장에 머물러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자산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적인 어떤 부분에서 중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 갈등 관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랫세대가 MZ세대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본다면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하고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 모셔다가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낙담세가 미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 이 아랫세대들하고의 어떤 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포션도 많고 그래도 윗세대에 가장 가까운 세대입니다. Z세대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강화돼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그리고 포션도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위치, 생산과 소비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역하실 수 있는 능력,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중간에서 갈등을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훌륭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